안녕하세요. 자, 한들고 온라인 클래스 상은쌤과 함께하는 1학년 국어 수업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2학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학년, 2학년들 다 같이 이제 등교를 했는데 2학년 2학년 선배들도 쌤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2학년 선배들도 2학년 문학 온라인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고 칭찬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나오나요? 화면빨 좀 봤나요? 아닌가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화상 15페이지 펼쳐주세요. 몇 페이지? 15페이지 자화상 교과서 준비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하고 3번만 더 하면은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3번만 더 하면 드디어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그날을 위해서 자, 힘차게 온라인 클래스 수업 시작해봅시다. 화이팅! 15번째 시간 15번째 아니라 14번째 15쪽 피세요. 자화상 펼쳐주세요. 자, 15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필기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우물의 상징적 의미 정리를 해봤고요. 그쵸? 우물의 상징적 의미 위에 정리했죠. 그리고 시상의 전개 방식. 자연과 사나이가 처음에는 이제 조화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돼 있다가 마지막 6년에 가서는 자연과 사나이가 한 연애, 한 행에 쭉 나열이 되면서 점층적으로 나열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자연과 사나이가 조화롭게 한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자기 긍정을 하면서 내적 성숙이 일어나죠. 자아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과 사나이가 통합되고 그리고 사나이의 그런 초라했던 자아, 미웠던 자아, 분열됐던 부정했던 자아가 이제 회복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6년에서. 자, 그러면은 필기를 더 해볼 거예요. 여기 또 빈칸에다가 이 시에 중요한 주제와 제재와 어조와 그리고 표현법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 같이. 자, 이 시의 성격부터 봅시다. 이 시의 성격은 성찰적이고, 그쵸? 자기의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 성찰적이고, 고백적입니다. 스스로 밉다고, 부끄럽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을 가진 시고요. 그래서 이 시의 어조 또한 고백적이고 자신을 고백하는 어조로 고백적인 어조로 스스로 읊조리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독백의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백이 뭐죠? 독백?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하고 스스로 말하는 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하죠. 혼잣말 하는 거. 자, 중심 제재는요. 이 시에서 중요한 제재. 제재 말고 제재. 제재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 제재는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재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자아 성찰과 현실이 어때요? 암울한 일제감정기 형실이죠.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자, 미움과 가여움의 감정이 교차하는 거 뭐라 그랬죠? 애증. 좋았다가 증오했다가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애증이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성찰하고 이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이 주제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을 봅시다. 시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시상 전개에 따라서 이게 시가 흘러가는 양상에 따라서 시상 전개는 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거든요. 시상 전개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바뀌죠. 어떻게 미웠다가 가였다가 미웠다가 그려졌다가 화자의 정서가
정서와 화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변화하고 있어요. 시가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하죠. 결국엔 그래서 회복을 하게 되죠. 긍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두 번째 특징. 다양한 표현 방식이 쓰였는데요. 열거법도 쓰였고요. 반복법. 그리고 점층법도 예, 다양한 표현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거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점층법이 뭔지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따가 활동을 하면서. 자, 마지막 3번. 자, 이 시에서 종결 어미가 지금 어떻게들 끝나고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 마침이 뭐뭐 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씁니다. 갑니다. 자, 이 시의 종결 어미가 비읍니다라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비읍니다 라고 글자를 크게 쓸게요, 선생님이. 비읍니다. 뭔 소린지 알겠지? 이 종결 어미가 비읍니다라는 거야. 이 맺은 말, 끝 맞히는 말. 비읍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읍니다로 끝나면서 더 고백적이고 독백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이제 말하듯이 이제 구어체를 사용해서 이런 경어체, 화살표가 아니라 구어체이자 이제 높임말을 쓰고 있는 거죠. 경어체는 이제 높인다는 소리예요. 뭐뭐 합니다. 뭐뭐다. 있다. 사나이가 있다. 미워진다. 이렇게 반말이 아니고 경어체,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제 고백적 어조가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를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반성하게 되는 어조로 이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현법입니다. 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활동 다 같이 해볼까요? 1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펼쳤어요? 선생님이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좀 줄였어요. 자, 자아상을 감상하면서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해보자. 자, 내용활동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내용. 형식 파악 문제가 아니라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자,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쉽죠? 사나이는 외딴 우물에 찾아가서 거울에 비친 그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울과도 같은 그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죠. 화자는 어디서? 외딴 우물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야? 자, 외딴 우물에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화자. 그래서 이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사나이는 누구라고 했어? 화자라 그랬죠. 화자랑 사나이랑 같다고 했죠. 자, 화자 자신입니다. 사나이는 화자 자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누가 썼죠? 윤동주 시인이 썼죠. 이 사나이자 화자인 사람은 윤동주 시인의 자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가 시인과 화자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근데 이 시에서는 화자는 윤동주 시인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 우물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죠.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면서, 그러면서 내면을 비춰주면서 이 화자는 뭘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물의 역할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필기하도록 했죠. 자아 성찰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어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뭘 할 수 있도록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글씨가 조금 알아보기 힘든가요? 괜찮죠? 이 정도면? 자, 다음 문제. 1과 2 위에 활동한 것을 고려하여 이 시의 제목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 시의 제목, 자화상.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자화상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린 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럼 이 시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지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시의 내용이 뭐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시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목을 자아상이라고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해서 3번에 써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시상 전개 과정과 화자의 행동 및 정서를 알아보자.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이게 시가 흘러가는 과정인 거야, 전개 과정. 시가 흘러가는 과정에 따라서 화자의 행동 변화되죠. 화자의 행동이 변화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정서도 바뀌었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물을 가서 들여다봐요. 근데 어떤 감정이 생겼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했죠. 미움의 감정이 생겼어요. 내 모습을 보니까. 왜 미운 거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꼴 보기 싫어서 내 모습을 미워. 근데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나이가 어때졌대요? 가엾어졌대요. 내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가엾은 거야. 일제강점기 시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지식인의 모습인 내가 너무 가여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가여워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죠? 다시 도로 돌아갔죠. 도로가 들여다봤죠. 지금 계속 우물을 들여다봤다가 돌아갔다 하는 행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도로가 들여다보니까 또 어떻대요? 또다시 미워져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어때졌어요? 그리워졌죠. 추억 속의 내 이상적인 자아가 그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화자의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물을 들여다봤다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돌아가서 들여다봤다가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행위와 정서가 반복이 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 첫 번째. 위에서 살펴본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자. 화자의 행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고 그 정서가 바뀌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시인의 화자가 미웠다가 자신이 가여웠다가 미웠다가 다시 자신이 그리웠다가 그리고 행동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일련의 행위 양상이 자신의 내적 뭘 보여주는 거야?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적 갈등을 겪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내적 갈등을 겪다 보면은 스스로 성찰하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성찰하다 보면은 자기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발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자아로 회복을 했죠. 계속 내적 갈등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회복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죠. 선생님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의 과정을, 시 안에서 나타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글로 정리해 봅시다. 내적 갈등을 이제 정서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겪었죠.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를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내적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추억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죠. 결국 나는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실 그렇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어. 그렇듯이 자연도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나 자신에도 순수한 면이 아직 남아있어. 이상적 자아가 나한테도 아직 남아있어. 라고 자기 긍정의 과정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화자와 유사한 정서 변화가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 그래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왜 변화하는지 추측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자와 유사한 정서를 겪은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뭐 실수나 잘못을 해서 진짜 내 자신이 밉다, 초라하다, 짜증난다 이러다가 결국엔 계속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시는 뭐 실수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발전할 수도 있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출근하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요가를 가거든요. 요가 학원에. 그럼 요가 학원에 들고 다니는 요가 매트가 있어요. 되게 예뻐가지고 선생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매트인데 그 매트를 이제 요가 끝나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집에 오고 있었어. 핸드폰 보다가 내가 요가 매트를 땅에다가 흘린 거야. 근데 땅에 흘린 것도 모르고 집까지 왔는데 요가 매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서 찾아가야지.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왔던 길을 막 뛰어서 요가 매트를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멍청한 새끼 왜 이러고 사냐 진짜. 그 큰 요가 매트도 떨구고 진짜 멍청해 죽겠다 하면서 내 자신을 되게 자학하면서 요가 매트를 막 찾으러 다녔어. 나는 왜 이럴까? 진짜 왜 이렇게 칠칠 맞을까? 진짜 왜 살까? 이런 생각까지 가다가 근데 어떤 남자가 차에서 차를 세우더니 선생님이 옆에 차를 세우더니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었고 차를 세우더니 저기요 아까 뭐 떨어뜨리셨죠? 제가 떨군 거 주워가지고 저기 경비실에다가 맡겨놨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비실에다가 데려다 주겠대. 차로. 그 경비실이 선생님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이어서 자기가 차로 데려다 주겠대. 그래서 솔직히 조금 의심을 했어. 왜냐면은 조금 무서운 세상이잖아. 외간 남자 차를 선생님 연약한 여자 혼자서 좀 타는 게 좀 의심스러웠지만은 또 거기서 그 사람은 진짜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갈게 하면 그 사람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차를 탔어. 타고서 갔는데 진짜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도 진짜 거기 주워가지고 경비실에다 맡겨놔 주신 거야. 그래서 차까지 태워다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 내 소중한 애텐데. 그래서 의심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 감사하다고 복 받으실 거라고 제가 어떻게 사례를 해드리고 싶다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드리면은 뭐 기프티콘이라도 싸드리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괜찮다고 그냥 좋은 하루 되라고 가셨거든. 그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했죠. 나도 저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난 왜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이렇게 다 돌아오니까 잃어버려도, 뭐 선생님은 핸드폰 잃어버려도 다시 다 돌아오더라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다시 다 되찾고, 뭘 잃어버리긴 진짜 잘 잃어버리는데, 다시 다 선생님한테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복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자기 반성과 발전인가요? 복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기 긍정의 과정까지 갔으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나요? 자학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발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학교 같았으면은 친구들 짝이랑 이야기해봤을 텐데 지금은 짝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 나눠봅시다. 3번 목표 활동, 다음 활동을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자, 1번.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타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자, 우물 속에는 달 밟고 구름이 이루고 하늘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돌아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연과 사나이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부분이죠. 처음 부분, 윗부분. 그래서 자연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조화로워요. 아름답고 조화롭고 자연의 질서를 갖고 있는데 내 자신은 어때? 아, 초라해. 굉장히 초라해. 그래서 내 자신이 미워져. 그래서 자연과 나는 대조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는 조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그래서 어떤 거야?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죠. 내 자신을 사나이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었죠. 자, 근데 마지막에서는 자연과 사나이가 조화롭게 합일되죠. 한 행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래서 우물수에선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연에서는 그래서 자연과 사나이가 조화롭게 나도 자연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추억처럼 사나이 내 자신도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가 있어. 나도 자연이랑 분리되지 않아 하면서 통합이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화자의 인식 자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화자의 인식은 자기를 긍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4번 목표학습 문제입니다. 자, 2년과 6년을 중심으로 이 시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자, 시의 형식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화자가 그 자신의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을 더 잘 강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한번 다시 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몇 년과 몇 년? 2년과 6년이라 그랬지. 자, 2년에서 쓰인 표현법 뭐가 있어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선생님이 무슨 법이라 그랬지? 열거법이 쓰였네요. 자, 그리고 6년. 마지막 6년에서는 그쵸, 반복법이 쓰였고요. 반복이 변주됐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변주. 이 변주된 거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기 쓰세요, 여러분. 점층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점층법이 뭐냐면은, 점점 이제 층층이 쌓여간다는 건데, 이게 층자가 계단 층자예요. 그래서 점점 층층이 쌓여간다는 건데, 그대로 반복을 하지 않고 이연의 내용을 가져왔지만,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더해졌죠. 더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넘어가세요. 다시 18쪽으로 넘어가서 18쪽의 표현상의 특징 뭐뭐가 쓰였죠? 열거법, 또 반복법, 시적 표현으로 그리고 점층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열거법과 반복법과 점층법에 쓰인 표현상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효과는 무엇일까요? 효과는요, 열거법이 쓰임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거한 거잖아. 자연에 바람이 흐르고,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고, 뭐뭐가 있고, 자연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 열거함으로써. 그쵸? 더 강조하는 거죠.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면서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파란 바람이 불고, 뭐가 하고, 뭐가 불고, 이제 하늘이 있고,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라고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거잖아. 그래서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한 거죠. 자, 반복법. 반복은 화자가 반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하지? 반복을 하잖아. 이거 막 시험에 나와요 하면은 계속 반복을 하잖아, 선생님이. 반복을 해서 너네들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화자도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강조하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그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내용,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점층법을 통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점층법을 통해서는 정춤법은 6년에서 자연의 모습을 나오고 거기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가 첨가돼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점층적으로 정서가 어떻게 돼? 정서가 심화되고 내용이 심화되고 화자의 성숙 과정을 짐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층법을 통해서 내용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효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나요? 여러분 다 이해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다 이해했죠? 자, 5번 적용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와 같은 일제강점기에 쓰인 이육사의 시 절정이다. 화자의 어조와 태도의 측면에서 두 시를 비교해보자. 이육사 시인 여러분, 이육사 시인 들어봤죠? 중학교 때. 뭐 교과서에 청포도 가장 유명하신 뭐 청포도 이런 시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육사 시인이 언제 사셨다고? 그렇죠. 이육사 시인도 일제강점기를 사신 시인이시고요. 이육사 시인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저항 시인이셨어요. 저항 시인. 일제에 굉장히 저항적인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셨죠. 그래서 이육사란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에요. 필명. 글을 쓸 때 이제 가명처럼 짓는 이름을 필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육사가 뭐냐면 이거 사실 숫자야. 264. 이 264가 뭔지 알아?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수임 번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죄수 번호가 264였어요. 그래서 그 죄수 번호를 자신의 필명으로 사용을 하셨죠. 이육사 시인의 진짜 본명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이육사 시인님의 이육사 선생님의 진짜 본명.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필명 말고 진짜 이름, 이육사 시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국어 오픈 채팅방 있죠? 국어 오픈 카톡방에 여러분, 선착순 한 명, 이육사 시인의 진짜 본명을 맞춰주는 선착순 한 명에게 선생님 또 이벤트로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자, 국어 카톡방 이벤트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진짜 본명을 맞춰주세요. 알겠죠? 지금 이거 강의 들으면서 빨리 검색해서 카톡방에 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육사 시인의 절정 한번 낭송을 해봅시다. 자, 이육사 시인의 절정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강한 어조로 시를 낭송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한번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채찍에 갈겨 마침내 빗방으로 휩쓸려오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챙겨 디딜고 쫓아오다 끝난 구원 서리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구원 서리발 칼날진 그 위에 서나 이놈의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인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얘들아, 너무 감동이다, 그치? 선생님이 이육사 절정을 낭송을 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강한 어조로 말을 하다가 좀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시인이고 멋진 시인인데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이육사 시인의 삶을 뮤지컬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육사 시인의 삶을 뮤지컬로 만든 것 중에서 절정이라는 넘버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을 비교하는 활동은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